안녕하십니까. 원로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정한용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시영 선생님은 실제로는 다른 소개가 필요 없으신 만큼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 걸로 다 저희 회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해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원장, 한국의미치료학회 회장,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은 뭐 지금도 바쁩니다. 네. 여기저기 관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게 아마 저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참 나는 근황은 바쁘다. 그러나 참 즐겁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 권 쓰셔서 발표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신인류가 몰려온다 하는 책인데, 그건 왜냐면은 한 번도 아직은 우리가 그런 노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처음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80대, 90대가요. 200만 명입니다. 근데 누구나 없이 이제 그 시절을 다 겪어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은 83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건강 수명, 이게 뭐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 건강 수명은 72세, 3세. 통계적으로 보면은 10년을 아주 힘들게, 그때 정도는 돈도 떨어졌죠. 건강하지도 않지. 또 오라는 사람도 없지. 뭐 가족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참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을 때라도 좀 이래 편안하게 그렇게 죽도록 하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놨을까. 나는 가끔 이제 우리 조물주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번 써본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질문은 정신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한 말씀 듣습니다. 저는 이제 공군을 마쳤는데 취미는 사회정신의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사회정신의학이라는 말도 없을 때인데, 제가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정말 이 이북은 뭐 완전히 그 정말 세뇌, 집단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때부터 중공이라 그랬죠. 요즘 그때는 중공도 완전히 세뇌를 해서 주로 이제 선교사 집단들이 많이 이제 예를 먹어서, 그래서 이제 이 중공에서 완전히 세뇌를 해서 나는 자본주의의 스파이다. 그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내버려주는 거예요. 그 나올 때는 이제 홍콩을 이제 거쳐서 그래 나오는데, 그 홍콩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이 로버트 J. 리프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일 대학 교수예요. 그 양반들을 다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완전히 뭐 자기가 스파이다. 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반반이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소위 토탈리즘과 브레인워시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 양반이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게 이제 언젠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대화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대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는 그때 이제 그 리프턴 교수가 예일 대학에 있었으니까 내가 예일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분이 정신과를 하신 분이시고. 정신과죠. 그래서 참 내가 참 고생해서 그 예일 대학 포스트닥터럴 펠로죠.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용케 이제 나를 받아줬어요. 내가 협박도 좀 했지 사실. 교수님께서 정신과를 고르신 이유는 사회정신의학 쪽에 관심이 있으셨고, 마침 예일대 그 교수가 경기도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의국 생활을 미국에서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의국 생활을 하시게 된 건 지금 계기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의국의 분위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리프턴 교수를 보고 갔는데 나는 완전히 이
달쫓던 개처럼 되어버린 게, 이 양반이 이제 백악관에 극동 자문관으로 워싱턴으로 간 거예요. 이 양반이 저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도 뭐 그런저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고, 그때 에일 대학은 뭐 다른 대학도 대체로 그렇지만 뭐 프로이드 일색이었습니다. 에일 대학은 특히 그게 유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에일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65년도인가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른 데는 정신약물을 썼어요. 네. 클로로폴마진도 쓰고 멜라릴도 쓰고 에일 대학은 안 썼어요. 근데 내가 가던 그해 처음으로 정신약물을 쓰기 시작했다고. 네. 그게 뭐 학교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근데 아무도 정신약물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양반이 그때 하버드의 닥터 블라우트라는 아주 유명한 양반이죠. 페이퍼도 많이 쓰고. 근데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우리 정신약물 강의를 시킨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년은 뭐 정신 없었죠.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1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야, 이게 내가 학교를 잘못 왔구나. 첫째는 립턴 교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신분석을 우리 그때 교수님들은 교육분석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받고 뭐 그러다 했는데 이 교수들이 200불, 300불 차지를 하더라고요. 정신분석 한 세션에.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뭐 10년씩, 20년씩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저거 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중한 교수님한테, 수바바이사한테,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학교를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래요? 이 양반이 마침 한국전 참전을 하신 분이에요. 닥터 피터스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는 이 정신분석 해가지고 한국에 가봐야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1년에 그렇게 오래 하고 돈을 그렇게 비싸주고 하는 인사님 누가 영월 한국 참전하고 있는 양반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아, 네 말이 옳다. 그럼 너는 다음부터는 에일 대학 말고 어디든지 내가 어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걸 다 적어오더라. 그럼 내가 그걸 보내주면. 그래서 나는 참 그 덕분에 뭐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니고 선생님한테 특별히 정말 배려를 해주셨고 이제 이 브레인 사이언스도 그때 에일 대학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정신분석밖에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때 그거는 이제 코넬 가서 내가 받았고 그래서 그때 그 배운 게 나한테는 전화 유혹이야. 뭐 여기 저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는 그때 굉장히 짰습니다. $300 받았어요. 300달러. 그 대신 포스트닥터 펠로우에 튜이션을 면제해주고 300달러 가지고 그때는 책 한 권 사도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저 스테이트 하스피탈 런던 레지던트 하는 사람들 한 1000불씩 뭐 1500불씩 그럴 때 우리 300달러 받고 거지 같은 생활을 정말 했었죠. 그러나 참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그 뇌과학에 대한 뭐 이 글도 들어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때 배운 실력이 그래도 정신분석뿐만 아니고 다방면에 내가 취미를 갖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히려 에일 대학이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 질문입니다. 이제 쭉 정신과 의사를 여러 오래 하시면서 주 관심 분야는 어떤 분야였고요? 또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루신 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립턴 교수는 안 계셔도 소셜 사이카이트리라는 이름을 우리 둘이가 지은 겁니다. 립턴 교수하고 제가 그래서 워싱턴에도 몇 번 가고 또 그 교수님들 가끔 또 에일 대학에 오시고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소셜 사이카이트리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서도 저는 이 정신분석적인 글을 해석은 하고 이랬지만 실제 정신분석을 정식으로 내가 하고 뭐 환자한테 돈도 받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나는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내가 생각하면은 참 나는 애국자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뭐 내가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많이 쓰게 된 것도 아마 그런 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늘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 분야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책으로 남겨서 또 그걸 국민들한테도 그 부분의 지식을 넓히 알리신 역할을 하셨죠. 저는 그래서 이제 매 5년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뭘까? 또 내가 사회정신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항상 고민을 합니다. 매 5년마다.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지면은 내 강연이고 강의 스케줄이고 뭐 모든 것은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죠. 지금은 이제 면역입니다.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5년간은 이 면역에 대한 이야기. 전력 투구죠. 뭐 그리고 뭐 내가 책을 써도 전 면역에 대한 이야기. 강의도 그렇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한 5년을 바짝 공부를 하니까 나름대로 도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하시는 활동도 면역과 연관되는 활동들을 그렇습니다. 주로 하시는. 다음 질문으로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본학회에서 활동이거나 아니면 분과학회에서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미국에 에일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이 대학하고 또 저 대학하고 하는 사이에 또 텀이 좀 생기면은 그 데이나 클리닉이라고 그게 암병동이었어요. 그때 이제 암의 케미컬 테라피를 이제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게 뭐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막 그랬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우리 항암 치료는 상당히 아직 유치한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 암병동에 가 있으니까 정말 암병동의 어두운 분위기, 우울증이고 막 잠이 안 온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는 그게 보통 이제 메이저 이제 암 치료하는 게 내과 팀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이제 외과 수술. 그렇죠. 이 세 팀들이 갈 적마다 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굉장히 암 환자들에 대한 그 서포트 테라피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난 이제 프로이드가 아니고, 그때 내가 했던 게 이 로고테라피였어요. 로고테라피요?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우연히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뭐, 내일일지 모레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정신분석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의미치료,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슈퍼바이저가 너 그거 정말 좋다. 그 어프로치가. 그래서 참 아주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의미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는 뭐 책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내가 배운 그것만으로서 읽었던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에게 서포트 테라피 하는 데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의미치료 학회를 들고 나가시는 그 말씀하신 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렇군요. 선생님 이제 미국을 다녀오셔서 경북대학병원에 근무하셨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근무하신 병원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히 부탁드리고요. 제자들을 많이 키우셨는데 그 제자에 대한 말씀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은 제가 딱 5년 있었습니다. 왜 거기를 이제 그만뒀냐면은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전부 데모할 때 아닙니까? 그때 이제 유신 반대 데모하는 그 시절인데 내가 그때 학생 과장을 했는데 우리 학생 27명을 전부 퇴학 혹은 뭐 무기정학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는 평생을 주먹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내가 총장실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총장실 앞에 있는 창문을 다 두드려 부수고 그렇게 참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교수는 내가 못하겠다. 네, 예. 그래서 교수 사표를 냈어요. 그냥 예. 보직 사표가 아니고. 예, 예. 이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1년이 지나도 수리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수리가 되고 안 되고 관계없다. 이게 이제 그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네, 네, 예. 그거 사표를 수리도 안 되는데, 이거 무단 나가면 잘못하면 잡히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인데, 나는 이게 참, 한국에서 교수를 내가 못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참 서울에서, 고려병원이 대학도 아니고, 예, 예. 유명하고, 네, 네.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서울에 와서 어느 병원에 갈까 뭐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는데, 거기서 2주간 근무를 했더니, 1년 월급이 나와요. 오. 그때 국립대학 조교수 월급이 16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예. 2주간 했더니 1년 월급. 예. 와, 이제 난 재벌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 여기 저 고려병원에 있게 됐는데, 고려병원은 뭐 그렇게로 한 40년 넘어. 예, 예. 이제 정년은 이제 우리가 65 아닙니까? 예, 예. 뭐 우리 병원 측에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5년 더 연장을 또 했어요. 예, 예. 그래서 5년 연장 근무라고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 내 생각은 정말 이 삼성병원이 나를 이만큼 키웠다.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무보수 봉사를 했어요. 예. 돈 없이. 예. 직장인으로서의 활동하는 것은 경북대학 5년 빼고 군대 생활 3년 빼고 나면 뭐 전부 다가 고려병원에서 일생활, 직업 인생을 네, 네. 마쳤다고 볼 수 있죠. 예. 많은 레전드를 또 제자들 많이 키우셨고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또 그때 이제 사회정신의학 연구소라는 것이 이 외국에는 다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정신 병리 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연구소를 만드는 거죠. 예, 예. 그게 지금 이제 우리 후배들이 하고 있지만 그 연구소를 또 만들고 그것이 참 나한테는 굉장히 큰, 삼성이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예. 이병 선생이 이제 대기업의 간부들 뭐 인성 검사를 이제 뭘 하는데, 이게 지금 1년이 돼도 뭐 몇 케이스를 못 모아. 네. 대기업 간부들 바쁘거든요.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선생님, 저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일주일 만에 500케이스를 모아서 갖다 드린 그런 게 이제 삼성이니까 가능한. 예. 삼성이니까 삼성 인사부장이 야 이거 좀 해. 그렇죠. 네, 네. 일사천리로 가는 그게 삼성의 힘입니다. 네. 그게 아마 오늘의 삼성을 만든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내가 참 사회정신건강연구소는 내가 참 사회정신의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때가 타이밍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참 지금까지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신의학 분야 의외에 아주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정신의학 의외의 다른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참 책을 제가 좀 많이 썼던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네. 그것도 이제 뭐 내 병원이라고는 조금 떨어진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참 병원 일을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그때 내가 우리 이사장한테 나는 절대로 보직을 안 맡겠다. 네. 이 보직 맡아놓으면요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난 절대로 안 맡겠다 그랬더니 뭐 나중에 이제 차례가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 나는 보직 안 한다. 그리고 그 흔한 진료부장도 난 해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사장이 화가 먹어지나서. 그래, 다른 사람 시키려고 했길래 그것도 이제 그때 또 그 소위 아주 세력이 센 주니어들이 이시영 박사 이거는 안 된다. 네. 뭐 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내가 맡게 됐는데. 원장님 하시. 예, 원장 자리를. 예. 근데 그때 참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때도 내가 몇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는 우리가 2차 병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서울대학 세브란스가 양쪽에 있잖아요. 예. 버스 한 정거장이야. 네. 그게 이제 3차 병원이고. 예. 그래서 내가 원장이 되고 3차 병원으로 가야 된다. 네. 우리가 외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예. 외래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찍어 가야지 외래를 하는데 너희 외래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전부 다 반대야. 그래서 나는 가서 내가 그때 원장이니까 거기에 가게 되지. 우리 의협 사무소에 가서 신청해라. 네. 그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그 다음날 봤더니 뭐 진료부장하고 뭐 원장하고 세파라디아도 나를 쫓아서 뭐 나도 자신은 없었지만 좀 기다리십시오. 네. 그래서 첫 달은 한 10%가 줄어. 3차 병원 되고 나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 달은 똑같았어. 예. 셋째 달부터 10% 올라가는 거야. 이제 계속 올라가. 네. 그래서 보통 그때는 정말 우리 병원이 1년에 수지가 1억이 적지 않았느니 1억이 흑지 않았느니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3차 병원 했던 그 하나만으로 13억 흑자를 했어요. 원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저는요 이 천재망상증이 있었어요. 네. 천재망상. 나는 천재다. 내가 본인께서 내가 한 선생님 생각해 보시오. 요즘도 에일대학 하는 게 만만치가 않지만 그때 이 대구 촌놈이 나는 서울대학이 이렇게 유명한지도 몰랐어요. 대구 촌놈이 어떻게 그 에일대학을 생각을 하고 생각해도 참 내가 생각해도 웃긴 놈이야. 대단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이 천재망상증이야. 나는 하면 된다. 딱 하면 난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든지 해서 참 어려웠지만 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 됐어요. 그걸 생각을 할 때는 내 이 천재망상증도 때로는 이제 뭐 망상이라는 게 증명이 됐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참 그게 때로는 참 큰 공헌을 하게 됐고 나한테 그런 용기를 준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병원장 일 하신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사회 그 연구소 하신 것하고 그 외에 다른 대외 활동을 더 하신 일은 있으시다면? 나는 뭐 그때 이제 그 연구소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삼성의 그 대외 협력 것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삼성은 거기가 전략본부장이야. 전략본부가. 우리 연구소가 바로 전략본부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도 참 일을 많이 했죠. 내 나름대로는. 일반 사람들 알고 있기는 힐리언스 마을에 또 선생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제대할 무렵에, 제대할 무렵에 내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취약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방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참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뭐 거의 한 10년을 나타나는 기획을 하고 부동산 개발업 하는 문 동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아주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찾아서 결국에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연구소하고 또 이제 병원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도 한 번씩 가서 설계도 하고 뭐 다 이제.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시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는 역시 이제 대사회 활동이 많잖아요. 특히 나는 이제 사회정신의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이 정신과 그러면 그때까지도 조금 이제
생경스러운 그런 학과인데 나는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신기하잖아요. 정신과 그런 보통요. 그걸 어떻게든지 좀 쉽게 풀어서 그렇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참 내가 아마 정신과 의사로서 또 많이 활약을 했지만 이제 그런 대중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정신과를 옳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데 내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의학을 국민한테 알리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AI가 나온다, 뭐 로봇이나 뭐 진단한다, 원격한다 하던데 정신과만은 이게 정말 참 아주 사람과 사람을 대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는 정말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신의학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그런 거를 이제는 정말 외부 다른 과 의사들에게도 내가 굉장히 강하게 심어준 것이 나로서는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번 일반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참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 없는 그런 사회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진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주면 이거 뭐 살아가는데 이 정도 스트레스 없을 수 없지 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그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정말 참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이슈입니까? 정신과에서 스트레스 뭐 할 이야기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나는 정신과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스트레스는 우리 운명처럼 따라오는 것이지. 이렇게 스트레스와 싸울 생각하지 마라. 그럼 괜히 정말 상처를 건드리면 싸우면은 더 성을 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은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 조용히 있다가 물러갈 때 되거든 물러가라. 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늘 환자를 보는데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한테 뭐 말씀하실 싶은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환자들이라 그러면은 이 가족들도 상당히 그 참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자기 진심으로 정말 케어를 하면은 그게 얼마든지 나설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되게 어떤 데면 좀 소외를 하기도 하고 참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건 정말 참 정신과 환자들은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쏟아서 하면은 정신과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걸 나는 꼭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번 질문은 우리나라 정신의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학은 계속 이제 발전 도상에 이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정말 정신과 의사는 의사 중에 의사다라는 자부심을 꼭 갖고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의사가 정신과 의사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어서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레지던트거나 아니면 정신의학을 지금 전문의가 되어 있는 젊은 의사들한테 후학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정신과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신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정신치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과연 이 환자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면서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고, 그러면 이제 회의가 들어가는 거죠. 더더구나 내가 이제 수련 받을 때는 나한테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야. 내가 이게 잘못 돌았다. 그런데 이 정신과는 정말 나의 진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자에게 정말 전달돼야 되고, 우리 선생님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구나 하는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이 정신치료, 그렇고 모든 치료는 그건 헛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과 의사들이 뭐 잘라보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참 인간 대 인간의 그 깊이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회정신의학을 쭉 전공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참 잘난 점도 많고 못난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참을성이 없어요. 격해. 우리가 급하거든요. 급하면은 성격적으로 아무래도 좀 격해지고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우리는 내가 그래서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하는 제일 큰 이유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급하니까 그러니까 뭐 때로는 되게 폭력적이고 요즘 뭐 정말 이 보복 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정말 아주 뭐 화를 내면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우리 정신과가 함께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니 뭐니 이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전부 다 화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좀 누러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요. 특히 이제 정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뭘 한다 하는 거는 없고요. 내 생활 자체가 상당히 그 건강한 생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일상생활 자체가 나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책을 쓴다든가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일생은 참 보람찬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난 정말 자다가 깨서 다시 일어나더라도 정신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항상 참 사람들에게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는 그런 그 작업이니까 나는 뭐 그 자체가 바로 치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긴 시간 말씀드리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신의학에 대한 부분을 국민한테 가장 가깝게 알리고 접근시킬 수 있는 제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시영 선생님 모시고 월드와이드를 여태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